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설 연휴가 길었죠. 오랜만에 업무에 나서니까 아무래도 몸도 머리도 덜 풀립니다. 기지개 한번 크게 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요. 백화점 등 쇼핑업계 그동안 손님이 없고 매출이 적어서 맥을 못 쳤습니다. 그런데 설을 맞아서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습니다. 중국도 설, 춘제였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놀러온 중국인 관광객 6허들 덕분이었습니다. 작년 설 연휴 때보다 백화점 매출이 아주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세계 경제를 뒤흔들 위험 요인으로 꼽혔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른바 그렉시트 위기가 일단 봉합됐습니다.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저유가에다가 또 유동성까지 펌프질이 되니까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유럽 경제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기지개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오늘 오전에요.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 세금 366억 원이 쌓여 있으니까 환급금을 조회해서 찾아가라. 이런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지금도 서비스가 좀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못 거둔 세금이나 또 되돌려줘야 하는 세금이 366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 사실이기는 합니다. 왜 개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주진 않는 건지 또 누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잠시 후 2부에서 궁금한 모든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주택 청약 요건이 완화가 되고요. 4월에는 또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완화에 따라서 청약 시장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3부에서 주택 청약 시장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휴 잘 보내고 잘 개장했나 모르겠네요. 기대한 만큼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국제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좀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풀렸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양시장이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 거래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이 6.94포인트 올라서 1968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6.42포인트 올라 615로 끝났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양시장 다 거래소에서 한 1,1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218억 정도 매수를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한 만큼의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쪽에서의 상승세가 조금 기대에 못 미쳤어요. 삼성전자 네. 쪽으로 마이너스 하나 나왔고요. 다만 지금 보게 되면 다음 달 2일이죠. 3월 2일 날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삼성 갤럭시 S6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 그걸 관련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좀 이채로운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크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플러스로 끝난 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워낙 지난주 시장, 즉 우리 설 연휴 이전에 네. 시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장을 흔들어 놓는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였던 그리스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문제 해결되면서 미국도 다시 사상 최고치 갱신을 했고요. 네. 유럽 시장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대치보다 개당초에 12포인트 정도 올랐다가 네. 좀 밀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이나 독일 이런 유럽 같은 쪽으로 유동성이 좀 몰려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시장에 조금 호재가 적게 반영이 됐다면은요. 일단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유럽 쪽에서도 유럽도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죠. 네, 근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예. 이제
거기 돈을 푸는 양적 완화 네.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 문제만 제외하고 난 다면 사실은 그게 크게 염려되는 부분 자체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염려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난 4, 4분기 이전에 네. 3, 4분기 정도의 실적 자체가 외국인들이 구매를 끌어들일 만큼이 안 됐다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이 좀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오히려 지금 2015년 들어와서부터 즉 지난 1월 달부터 오히려 우리 그 1사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인 특히 뭐 항공주라든가 해운주 같은 경우가 이제 유가 하락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즉 갤럭시 S6 관련돼 가지고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삼성 HDI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1사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코스닥 시장에서 한참 올랐다가 잠깐 주춤했던 셀트리온은 오늘 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8,800원 올랐는데요. 네. 장중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8,800원이면 플러스 13.58% 정도 되는데 장중에 74,500원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상한가가 74,400원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부분인데 그 셀트리온이 만들어내고 있는 램시마라는 이제 약품이 있는데 이 약품 자체가 기존에 적용되는 그 적응증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업체들, 즉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도 좀 견인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디포스트라든가 뭐 차바이오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봄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내 주주들에게도 좀 배당을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네. 배당 받아가는 그 주주들은 해외에 많이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뭐 좀 한편으로는 좀 배가 아픈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작년에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제 빠져나간 돈, 가져간 돈이 10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배당 송금액 총 102억 8천만 달러였는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11조 3천억 원, 4천억 원쯤 되는 금액이고요. 이거는 아마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직전 최고액이 2007년도였는데 그때가 81억 8천만 달러였는데 네. 이번엔 10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외국인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만 하더라도 5억 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배당 송금액이. 그랬죠. 예, 근데 이게 2006년도에는 70억 달러까지 늘었고 그 뒤에 80억, 이번엔 뭐 100억 달러대까지 올라갔는데 이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면서 주요 이익을 낼 만한, 그러니까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익을 낼 만한 좋은 기업들의 이 외국인 주식이 많아졌다, 외국인 주주가. 예. 첫 번째가 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국내 기업들이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게 이제 전체 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배당을 성향이? 하는 예.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최경환 부총리가 유도를 하려고 했던 방향으로 맞게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외국인 주식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매매 차익도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당 이 배당 성향이 얼마이냐, 주당 이 배당 이 액면가당 내지는 주식 시가당 배당이 얼마나 되냐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 7월 취임 이후 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배당을 하든 임금을
어떤 네. 자꾸 돈 쌓아두지 마라. 그럼 세금 물리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이익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좀 더 많은 금액을 배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내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목도 늘어나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 역시도 예. 많은 돈을 배당으로 챙겨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삼성, 현대차, LG, SK 이렇게 4대 그룹 같은 경우에요. 배당으로 작년 소득에 대해서, 작년 수입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이제 배당하는 올 3월달, 4월달에 아마 집중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텐데 그 금액이 지금 3조 8천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에 2조 8천억 원을 했는데 네. 올해 3조 8천억 원이니까 1조 원 정도 더 배당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챙겨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또 챙겨가면은 역송금 수요가 또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환율 시장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돈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네. 돈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환율도 영향이 주겠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이거 돈 벌어서 외국인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고 주식시장을 개방한 상태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것.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워낙 높아가지고 특히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 펀드 투자자들 이런 데들을 보면은 투자금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배당으로 돈만 챙기려 가는 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예. 그런 데에 대해서는 또 방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개방 시대에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역류할 수 없는 하나의 또 흐름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상당수를 보면은 네. 지금 우리가 증세 얘기 한참 하다가 설 연휴 지나면서 네. 조금 잦아들었는데 부자 증세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지 증세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예.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보면은 OECD 국가 상당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 증세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예. 그 증세는 부자 증세 쪽으로요. 네네. 참고로 2013년 기준으로 OECD의 평균 소득세 최고 세율,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이 되겠죠. 이게 리만 사태 전보다 1.9%포인트가 높아져서 43.3%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영국 한 20개의 나라들이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이렇게 올린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41.8%로 그 평균보다는 조금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상태인데 어쨌든 대부분 나라들이 이 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낮춘 나라는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세 나라밖에 안 됐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무려 최고 세율을 8.5%나 5%포인트나 올렸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부자들은 굉장히 진짜 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망도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로 국적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금 싼 나라로 아예 그냥 가버렸죠. 거주지와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는 건 뭐 하나의 이게 유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그 나라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또 이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을 썼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금을 올렸는데 세금을 그렇다고 이제 서민들한테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결국 부자 증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증세 얘기를 할 때 이제 법인세 문제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성역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요. 예. 12개 나라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오히려 낮췄습니다. 이들 회원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좀 높기는 높죠? 해요. 예, 높습니다. 그리고 인상한 나라가 또 8개가 있고요. 예. 지금 OECD 평균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3%. 그래서 2009년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0.4%포인트가 네. 떨어진 건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쨌든 증세냐, 감세냐, 네. 부자 증세냐,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그 나라 재정 상황, 그 나라의 또 이 조세 형편, 조세 네. 저항,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참고 사항인 것이죠. 그렇죠. 결국 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걸 해야지 뭐 다른 나라들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똑같이 올릴 수 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법인세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도 낮춰야 된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각자 그 맞는 네. 기준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안 맞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얘기가 안 통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기업에 이제 채용하는 인원은 적어서 기업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네, 연령이 또 높으면 부담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 나왔네요. 예, 요즘 이제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대학생들이 제때 졸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교를 5학년, 6학년 다니는 대학생들 많고 군대 갔다 오고 남자들 같은 네.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 취업난 때문에 처음 직장에 취직하는 연령이 개성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30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 30이 넘어서 첫 직장을 취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예. 많고 한데 지금 보면은 보통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 연령 이상은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연령이 남성은 평균 32살이고 여성은 평균 30세인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취업 포털 사람인이 각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너무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느끼는데 그 네. 분기점이 이 변곡점이 되는 연령대가 남성은 32살, 여성은 30살이라고 나왔는데 뭐 이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 30대 초반이 네. 돼서 아직 일자리를 못 잡은 분들한테 이 뭐 길을 꺾는 잘못하면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연령대가 넘어가면 각 기업에서도 뽑는데 좀 신입사원으로 뽑는데도 약간 주저함을 느낀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좀 취업을 서두르는 것이 좀 더 네. 현실적인, 그러고 나서 좀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해피 쉐리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고 있는 세금 중에서 돌려받아야 될 환급금이 있다고 하면은 귀가 번쩍 뜨시죠. 그래서 오늘 국세청에 이걸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회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사이트가 마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이 환급금, 세금 환급금이 어떤 것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국세청 관계자에게 모든 것을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성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연장 9호선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논현행 일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밀지 마세요. 9호선 자주 이용하세요? 9호선 진짜 저는 매일 이용하죠. 출근 때문에 9호선 아니면은 어떻게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탈 수밖에 없는데 당산에서 신논현역까지 강남 쪽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당산이 2호선이랑 9호선이랑 만나는 데기도 하고 2호선 타는 분들이 2호선에서 또 강남 쪽으로 갈 때 또 빨리 가니까 9호선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타려고 해도 일단 줄부터 엄청나게 서 있고 타려고 해도 뭐 낑겨서 타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매일같이 벌어져요. 진짜 지옥철 그 말이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몇 분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한 1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뭐 지하철이 와도 사람이 이미 폭파 상태라서 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10분 기다려서 타도 진짜 거의 문에 매달려가는 수준으로 맨날 그렇게 타고 있어요. 2세대 벌써 놓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9호선은 좀 다른 지하철보다도 더 좁은 것 같아서 수용하기에도 인원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 편량을 좀 늘려서 좀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많이 늘려서 제발 좀 편하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편하게 서서 가는 거는 기대도 안 하고요. 제발 문짝에만 매달려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서라도 진짜 지금 같아서는 정말 출퇴근하기도 싫고 그렇게 한번 출퇴근 경험하고 나면 출근하고 나면 회사 가서 일하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뭐 요금을 좀 올리더라도 늘려서 좀 그 질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5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잠자는 세금을 찾는 방법, 환급금 조회 서비스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세청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가 낸 국세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환급금을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가 오늘 오전에는 마비가 됐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게 왜 지금이고 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을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봤습니다. 국세청 징세과의 이상우 과장님 전화 연결해서 환급금에 대한 이모저모를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 때부터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환급금이에요. 예.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라는 것이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환급금 찾아주기 경우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환급이 발생을 하면 납세자분들에게 환급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납세자분들께서 환급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을 저희가 5년 내로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이제 환급금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는 것이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그럼 환급금 찾아주기 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환급금 조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이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연말정산 환급하고 환급금 찾아주기가 약간의 좀 이 혼동을 일부분들이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말정산 때 내가 돌려받지 못한 게 있을까 봐 이 국세청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로 모두들 몰려가시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이게 좀 다른 거라는 암시를 주셨는데 연말정산으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세금 환급하고 이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환급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보통의 경우에 이제 환급이 발생을 하면 네.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바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미수령 발생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 개인 사업자분들의 경우에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 이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이 환급금을 365일 조회를 할 수는 있지만은요. 예.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찾아가시는 것도 언제든지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냥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 이 시즌과 겹쳐서 예. 국세청의 이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폭주했던 거군요. 그 사람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안 찾아간 국세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뭐 매년 조금씩 규모는 달라지고 있는데 네. 2014년 말 현재 약 366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맞네요. 예. 예. 이런 경우가 대부분 그러면은 자기가 그 가져가야지 될 걸 몰라서 그러는 분들이 제일 많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급이 발생하고 예. 2개월이 지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환급금을 찾아드리는 운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못 예.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면은 5년 동안 안 찾아가면은 국고에 귀속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나요? 어떤가요? 예,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계신데 예. 이제 일부 그 주소가 불명하다든지 해서 모르시거나 아니면 또 일부의 경우에는 너무 또 소액인 경우엔 또 납세자들이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액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데 안 찾아가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네. 소액으로 보는데 물론 뭐 소액인 경우도 찾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일부는 좀 바쁘시고 하다 보면 안 찾아가시는 분도 일부 계십니다. 교통비도 남을 것 같은데 10만 원 정도 되면 꼭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본인의 재산권을 네. 행사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환급금은요, 대체로 우리가 어떤 세금을 냈을 때 생기는 것들이 많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수령 환급금의 경우에는 예. 이제 소득세하고 부가세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네. 모든 세목에서 다 환급금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환급금 일단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만 가능한가요? 예, 일단은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네.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가 가장 좋고 예. 다만 이게 아니라도 행정자치부 민원 24에 보면 미환급금 조회 코너가 또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나요? 예, 현재로 저희가 환급금이 이제 발생하면은 계속 환급금 통지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주소가 이전됐다든지 폐업하신 경우에는 이 안내문을 수령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관할 세무서로 전화를 하셔도 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무서는 전화 통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들 바쁘셔서 그런지. 예. 그렇죠. 예. 그 요즘에 특히 그 연말정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앱이 있었잖아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 앱만 들어가서 그냥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내 걸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 환급금, 국세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예, 이것도 저희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홈페이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봐야겠네요. 예.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자 들어오네요. 6580님인데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조회를 하려니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대신 조회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자녀분께서 우리 사업자분의
그 어떤 공인인증서 같은 것을 통해서 네. 하면은 당연히 조회하실 수 있고요. 공인인증서가 그러니까 어머님 것이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자녀의 공인인증서로는 조회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자녀가 만약에 그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경우에 전화를 통해서는 조회가 되나요? 제 세무서에서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문의를 하면 네. 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전화나 구두로 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정보 같은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자녀가 조회를 할 수도 있고 예.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할 때에는 부모님의 그 정보로 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군요. 예. 근데 개별 연락은 따로 안 해주시죠? 개별 연락은 이제 처음 말씀드린 저희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고를 하실 때 네. 이제 연락처 같은 걸 이제 신고서에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유선 안내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제 유선 안내나 이제 안내문이 잘 전달이 되면 대부분 찾아가시는데 이제 지금까지도 미수령하신 경우는 네. 대부분 이제 유선 안내가 전화번호가 좀 바뀌거나 틀리다든지 그런 경우엔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이 스미싱이나 뭐 이런 사기가 많아가지고요. 예. 국세 환급금 뭐 찾아가시오 이런 게 오면은 일단 사기라고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이런 문자도 발송하시나요? 저희는 그 문자로는 네. 일단 환급금 찾아가기를 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문자로 환급금이 오는 것은 100% 사기라고 봐야겠군요. 예. 네. 일단 우편물로 올 수가 있고 전화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해주시진 않으시고요.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는 가끔 안내를 하는데요. 네. 이제 몇 가지 그 주의하실 부분은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홈페이지에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라. 라는 이제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 홈페이지에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환급금 전화가 오는 경우는 대략 어떤 식으로 오나요? 저희 그 세무서 직원이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ARS나 뭐 금융기관 ATM을 통해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일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징검다리를 좀 건너기 전에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세청 징세과의 이상우 과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뭐 여기저기 친지들도 만나고 잘 보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이 굵직한 또 글로벌 이슈들이 있어서 챙기느라 바쁘지 않으셨나 좀 생각도 드는데 그리스 문제가 일단 봉합이 됐잖아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측이 그러니까 그리스와 유럽이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적절히 타협을 했는데 문제 해결을 이제 뒤로 미룬 것에 뭐 불가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임시 변통으로 좀 뭐 땜질했다. 뭐 이 정도의 평가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제금융을 원래 이제 그리스가 3월 말 이후에는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현재 조건대로 4개월 더 받고 그 사이에 그리스와 유럽이 다시 이제 새로운 협상을 하자는 게 이제 골자고요. 그리스와 유럽이 이제 6월 말까지 그 다시 협상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지원하는 그 일종의 그 브릿지 가교 개념이 들어간 자금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개월짜리 가교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네. 네. 근데 오늘까지 아마 그리스가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 안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대신 이제 그리스가 오늘까지 개혁 조치를 제출을 하고 유럽 연합 같은 이제 채권단이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해서 자금 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4월 말쯤에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그리스가 제대로 된 개혁 조치를 내놓겠느냐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다시 좀 옥신각신할 가능성은 있는데 어찌됐든 그 큰 그림에서 지금 타협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는 그 이슈인데 그 이슈만큼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 볼 수 있고요. 6월 말까지 이런 그 이슈가 좀 해결이 된 건데 6월 말 이후에는 다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와 유럽이 4개월 안에 제대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급한 불만 지금 끈 거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스가 그 치프라스인가요? 그 총리 얘기를 하기로는 내가 전격적으로 유턴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던 그 고집들이요. 이런 거 별로 안 꺾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유로존도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서로도 조건이 안 맞아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도 그래 왔고 또 지금 이제 시간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 치프라스 총리 쪽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네 나라에 가서 이제 시간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을 번 겁니다. 4개월 동안 시간을 더 벌어서 양측이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입장이 좁혀지기가 상당히 그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4조 원 이상의 그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시한폭탄의 시간을 폭발 시간을 조금 늦춰놨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계속 좋은 뉴스만 들리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나스닥 지수가 지금 이게 5,000선에 거의 가까이 갔나요? 네, 지금 이제 주말 20일 종가 기준으로 4,940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놀라운데요? 예. 그래서 이제 5,000포인트에 뭐 60포인트만 지금 남은 상황인데 이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가 그 2000년 3월에 기록한 5,132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는 이제 5,000포인트 돌파할 것 같고 사상 최고치도 이제 좀 도달할 것 같은데 나스닥이 이제 오르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초저금리니까 주식 시장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IT 기업 애플이나 구글의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완숙 단계에 도달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애플이 특히 그 지금 대화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애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상이 그러니까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스닥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고요. 또 구글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정도 되니까 이 구글이랑 애플이 나스닥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애플이 지금 아이폰 6 그다음 아이폰 6 플러스를 출시한 이후에 굉장히 좀 실적도 좋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고 이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걱정하는 게 그 과거에 나스닥 지수가 5,000선 갔다가 폭락한 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이제 다른 게 그때 당시에는 실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IT 기업들이 주가가 뻥튀기가 돼서 좀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IT 기업들이 실적을 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좀 탄탄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플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이 좀 확인이 됐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도 그렇지만은 바이오주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실적 검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작년 여름에 이제 질리아드라는 그 바이오 회사가 네. 예, 좀 미국 그 FDA에서 좀 그 치료제, 간염 치료제 그거를 통과를 못하는 바람에 그 바이오 지수가 이제 폭락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나스닥이 오르는 부분은 이제 IT 기업 중심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거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또 생기면 네. 또 예, 그런 폭락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고무적인 숫자네요. 근데 또 중국 얘기하면은 요즘 또 중국은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중국에서 안 샀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명품 시장이 아시아, 특히 이게 중국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면서 승승장구했었잖아요. 네네. 요즘 악마가 프라다를 안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 정부가 부패 단속을 이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들한테 선물, 뭐 뇌물 이런 거를 좀 주면서 이권을 받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네. 이 선물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명품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명품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부패를 단속을 강화하니까 명품 매출이 이제 확 줄었다고 하고요. 그 이탈리아 명품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이 1% 줄었고요. 전 세계 매출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재작년 이게 2013년, 2012년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이제 높았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성장 엔진이 이제 멈춘 거 아니냐. 특히 네. 이제 아시아 지역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7% 정도 줄었는데 이 중국 특히 이제 홍콩, 마카오 쪽의 매출이 이제 눈에 띄게 줄었다. 그리고 이게 프라다뿐만 아니라 이제 구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매출이 2% 이제 감소했고 네. 또 루비통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 이제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이 이제 10% 넘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보이다가 지금은 7%로 이제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다음 중국 정부가 이 단속을 부패 단속을 하면서 명품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가도 문제고 중국이 소비를 안 해도 문제고 참 큰 역할을 하기는 큰 역할을 하네요. 네, G2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이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네, 요즘 러시아는 어떤가요? 유가 내리면서 정말 사면초가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1.5%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서방 경제 제재로 이제 침체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니까 요번 그 설 연휴 때 그 러시아가 신용 등급이 이제 강등당했습니다. 예, 무디스한테 이제 Baa3였던 게 투기 등급인 이제 Ba1으로 강등을 이제 당했는데 네. 이 얘기는 이제 러시아가 투자자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고요. 투기 등급이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투자 등급이었는데 투기 등급이 되면 그 국제 자본이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 실핏줄 역할을 하는 환율, 채권 시장에 요동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 펀더멘털이 나빠지게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 시장이 그 흔들리면서 경제 펀더멘털도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외부적으로 그 미국의 이제 제재 이번에 휴전을 했습니다만 네. 그 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계속 그 우크라이나 쪽에 이 병력을 파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러시아에 더 그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러시아 경제가 뭐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힘들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부동산 시장, 특히 이 청약 시장에는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완화가 된 것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는 또 공급 과잉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생생경제 3부에서는 달라지는 주택 청약,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니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